첫 번째 편지. 긍정적인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네 인생을 즐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걸 기억하렴. 멍화에게. 네가 이 편지를 열어볼 때쯤이면 나는 보스턴을 떠나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고 있을 거란다. 이제 정말 혼자만의 인생이 시작되었구나. 며칠 전 네가 어린 시절에 관한 일들을 물은 적이 있었지? 그 후로 가만히 생각해보니 너의 유년 시절은 참 즐겁고 행복했었던 것 같아. 네가 어렸을 때는 나 역시 시간적 여유가 많았던 터라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단다. 그때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저 그 순간을 즐기기만 하면 되었지. 아빠로서 나는 네가 앞으로의 인생도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물론 엄마도 같은 생각이고. 아빠는 1996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했단다. 놀랍게도 그곳 아이들은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신나게 놀기만 하더구나. 하루는 이웃에게 물어봤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테고 그러면 좋은 직장도 구하지 못할 텐데 어쩜 저렇게 태평할 수 있냐고 말이야. 그러자 그 미국인이 이렇게 대답하더구나.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더 잘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재의 즐거움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느라 괴롭게 보내기보다는 현재를 즐기며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볼티모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아니었단다. 수입은 실리콘밸리에 사는 사람들의 절반도 안 됐지만 그들은 늘 밝고 긍정적이었어.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언제나 서로 상냥하게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었지. 1997년에는 뉴저지 AT&T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여름을 보냈는데 그곳 사람들도 참 친절했단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 그런데 나중에 실리콘밸리에 가보니 그곳 사람들은 앞에 두 도시보다 수입은 훨씬 많았는데도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단다. 행복하지 않은데 그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아빠는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 지금 우리가 사는 수준에 비하면 찢어지게 가난했지. 간식 같은 건 꿈도 못 꿨고 옷은 죄다 낡고 해진 것들 뿐이었단다. 그런데도 힘들거나 불행하다고 느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사실 행복과 돈은 크게 상관이 없단다. 행복은 돈보다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아빠가 가난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건 가정이 화목했기 때문이야. 당시에는 다들 가난하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어. 그래서 집집마다 갈등과 불화가 끊이지 않았지. 하지만 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 번도 우리 앞에서 다투신 적이 없단다. 집안이 화목했기 때문에 나와 내 작은 아빠는 가난했지만 늘 즐겁고 평온했어. 네 엄마와도 결혼 후에 절대 아이들 앞에서는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고 이야기한 적이 있단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아이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이야. 이처럼 즐거움과 행복은 화목하고 평온한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란다. 즐거움은 사람의 타고난 천성이 마음껏 발휘될 때 생겨나기도 해. 아빠가 어렸을 때는 공부에 대한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덜했기 때문에 날마다 친구들과 산으로 호수로 놀러 다니기 바빴어. 만약 빽빽한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공부에만 매달렸다면 이런 즐거움은 발견하지 못했을 거야. 물론 주변 환경도 중요하지. 사람들 사이의 교류는 지금보다 훨씬 활발했어.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법이란다. 좋은 사람들이 곁에 두고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것도 행복의 큰 조건이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야.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행복하단다. 남들과 비교하기 좋아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그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이 누군가의 음모가 아닌지 의심부터 하거든.
간디는 삶의 대부분을 감옥이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보냈지만 마음은 늘 평온하고 행복했다고 해. 그러니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지위가 높고 임무가 막중한 사람일수록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단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 어떤 사람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아주 제한적이란다. 돈은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저 종이 위에 찍힌 숫자에 불과해. 생각해보렴. 돈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지만 매일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과 돈은 별로 없지만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하겠니? 아빠는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단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그동안 다음과 같은 4가지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이야. 첫 번째는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야.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지식을 쌓고 세상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이란다. 너희들에게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야. 두 번째는 꿈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야. 꿈이 없으면 행복을 논할 수도 없단다. 또 꿈은 있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계속 실망하고 괴로워지지. 그러니 꿈을 가졌다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해야 해. 세 번째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언제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거야. 아빠는 살면서 되도록 다툼을 피하려고 노력했어. 다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다툼을 줄이려는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면 자기만 잘났다는 식으로 남을 깔보는 태도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단다. 네 번째는 인생을 조금 더 멀리 보는 거야. 아직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빠처럼 나이가 들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란다. 며칠 전 네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냐고 내게 물었지? 아빠는 우선 네가 학교 생활을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구나. 좋은 성적을 받는 것보다 내 인생을 즐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걸 기억하렴. 그리고 무엇보다 살면서 어떤 일을 겪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말고 즐겁게 살기를 바란다. 아빠가. 두 번째 편지, 행복의 유래. 그럼에도 그들이 성과를 내는 건 세상에 아주 작은 아름다움이라도 남길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야. 똑같은 책을 함께 읽는 것은 우리 부부가 두 딸과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다. 아이들의 학교에서 추천해준 책을 우리도 함께 읽고 딸들도 우리가 추천해준 책을 읽는다. 하루는 멍화가 멍신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물었고 멍신은 아빠가 추천해준 책을 읽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날 멍화는 내게 이메일을 보내 그 책이 어떤 내용이며 재미있는지를 물었다. 멍화에게 최근 네 동생이 읽고 있는 책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인 댄 뷰트너의 블루존이라는 책이란다. 블루존은 인류학용어로 평균 수명이 유난히 긴 장수지역을 의미해 멍신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우리는 함께 토론했어. 네가 이 책을 읽어도 좋고 읽지 않아도 괜찮지만 너와도 이 책의 주제인 행복에 대해 꼭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단다. 먼저 뷰트너의 책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자꾸나. 그는 행복에 관해 굉장히 일리 있는 몇 가지 관점을 제시했어. 먼저 행복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일종의 느낌이라는 거야. 물론 이 느낌은 허무맹랑한 공상이 아니라 사람이 생활하는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란다. 책에서는
코스타리카 사람들의 행복감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높은 이유는 그들의 생활 환경 자체가 스트레스가 적고 유쾌하며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 적은 돈으로 유유자적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 코스타리카에 산다면 분명 행복을 느낄 거야. 반대로 싱가포르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행복하다고 느낀대. 오히려 열심히 일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을 가장 안 좋게 생각한다는구나.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코스타리카에 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 분명 그곳의 문화와 풍습이 맞지 않아 행복을 느끼기 힘들 거야. 그건 코스타리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쓰고 보니 네가 MIT를 선택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MIT에는 너와 비슷한 친구들이 많으니 아주 잘 맞을 거야. 하지만 만약 네가 컬럼비아 대학교를 선택했다면 학업에 대한 부담은 적었을지 몰라도 지금만큼 학교 생활이 즐겁지는 않겠지. 컬럼비아 대학교는 그동안 수많은 정치 리더를 배출해온 만큼 학생 대부분이 훌륭한 리더를 꿈꿀 텐데 넌 그런 경쟁을 좋아하지 않잖니.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오면 뷰트너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어. 그는 행복지수가 특별히 높은 나라로 코스타리카, 덴마크, 싱가포르를 꼽았어. 세 나라는 정치제도가 서로 달라. 코스타리카와 덴마크는 사회주의 색채를 띠고 있고 싱가포르는 전형적인 자본주의 국가로 개인의 노력을 중시하지.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 그건 바로 사회보장제도가 탄탄하다는 거야. 그래서 생계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거란다. 지금까지 뷰트너의 관점에 대해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아빠의 생각을 이야기해볼게. 행복에 관한 아빠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야. 먼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종족 번식을 한단다.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이 행복의 원천이라고 해. 이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와 명예가 가져오는 행복보다 훨씬 오래도록 유지되는 행복이지. 사람도 다른 생명체들과 마찬가지로 유전자 계승에 대한 사명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유전자를 통해 세대를 거듭하며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행복을 느낀단다. 그러나 이런 행복은 어느 동물이나 느끼는 것이고 사람은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을 추구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존재와 행위를 통해 이 세상에 발자취를 남길 때 행복이야. 우리는 자기 말이나 행동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인생은 한 줄기 강과 같단다. 강물의 양은 강의 길이와 넓이, 그리고 깊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결정이 돼. 한 사람의 영향력 또한 마찬가지란다. 현재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오래도록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남는다는 보장이 없고, 긴 강줄기처럼 미미하지만 오랫동안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단다. 둘 중 어떤 강이 물이 더 많은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나는 후자의 강을 더 선호한단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끊이지 않고 굽이굽이 흘러가기 때문이야. 모차르트는 이미 2세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고향인 잘츠부르크를 찾는단다. 베토벤, 미켈란젤로, 뉴턴도 마찬가지야. 아빠가 종사하고 있는 컴퓨터공학 분야에서는 앨런 투링이나 존 폰 노이만 같은 인물이 여기에 해당되겠구나. 물론 누구나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관없단다. 세상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 말이야. 2012년 아빠가 2년 동안 떠나 있었던 구글로 다시 돌아왔을 때 비록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지만 우리가 만들었던 일부 코드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여전히 많은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있었단다.
그때 아빠는 굉장히 큰 행복을 느꼈어. 그것은 회사에서 아무리 큰 돈을 준다도 느낄 수 없는 행복이었지. 모든 사람이 생전에 자신이 이룬 업적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뉴턴과 베토벤은 비록 자손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사는 동안 자신의 업적과 영향력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으니 비교적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업적을 잃어도 살아생전에 빛을 발휘하지 못할 뿐더러 영원히 눈에 띄지 않기도 한단다. 그럼에도 그들이 성과를 내는 건 세상에 아주 작은 아름다움이라도 남길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야. 모차르트가 생전에 매일 곡을 쓰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지. 그는 자신이 후대에 위대한 음악가라는 칭호를 받을 줄도 몰랐고 그러한 칭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 그에게 중요한 일은 오직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해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었지.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에 모차르트라는 위대한 인물을 만든 거야. 지난번에 왜 미국인들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대학에 많은 돈을 기부하냐고 물었지. 러시아의 소설가 막심 고리키의 말이 너의 질문에 좋은 대답이 될 수 있겠구나.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훨씬 즐거운 일이다. 대학이나 병원 혹은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는 이유 역시 그들이 베푸는 즐거움을 알기 때문이야. 그들은 이러한 기부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해. 자신의 돈이 더 넓고 깊고 길게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을 아는 거지. 오원은 인류의 모든 노력의 목적은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어. 사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목적 때문일 거야. 아빠는 네가 무슨 일을 하든 행복이 삶의 이유이자 목적임을 잃지 말았으면 해. 너의 행복을 빌며 아빠로부터. 세 번째 편지,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 모든 일은 눈앞에 한 걸음을 떼는 것에서 시작된단다. 멍신에게 오늘 너와 게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 왜 아빠가 컴퓨터 게임 시간은 제한하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하라고 하는지 물었지. 먼저 야외에서 하는 놀이나 운동이 아이들에게 왜 좋은지 설명해 줄게. 야외에서 운동을 하면 근육을 단련되고 남는 체력을 적절히 소모할 수 있어. 책을 보느라 쌓인 눈의 피로도 풀어주고 신체 발육에 도움을 준단다. 또 여럿이 함께하는 운동은 이기고자 하는 승부욕과 사회성을 결합시켜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게 하지. 여기까지는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 있겠구나. 운동의 정수는 바로 규칙에 있단다. 정해진 규칙 안에서 이기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이 게임의 기술이야. 이 기술을 훈련하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사회에 나가 일을 할 때 더욱 필요하단다. 실제로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정해진 규칙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바탕으로 하거든. 하지만 운동이나 야외 활동이 가져다주는 쾌감은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하는 게임만큼 직접적이지는 않아. 네가 밖에서 어떤 운동을 하든 꽤 오랜 시간 움직이고 체력을 소모해야만 비로소 도파민이 분비되는 반면 컴퓨터 게임을 할 때는 이 물질의 분비가 굉장히 빠르단다. 물론 쾌감의 전달도 그만큼 빠르고 강렬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중독되는 거란다. 이렇게 단순하고 강렬한 쾌감에 중독되고 나면 나머지 일에는 흥미를 잃게 되어버려. 마치 마약이 주는 쾌감과 비슷하지.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완전히 제지하지는 않지만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계속 일깨워주는 거란다. 네가 다른 중요한 일에 흥미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니. 컴퓨터 게임은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해. 이것은 너의 능력이기도 하고 성품이기도 하지. 만약 나중에 네가 금융회사의 투자자로 일한다면 매일 거액의 돈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거야.
그 돈이면 네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을 테니 말이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기도 해. 그래서 투자회사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돈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는 교육을 시킨단다. 유혹을 이겨내는 근본적인 방법은 장기적이고 큰 목표를 세우는 거야. 이때 목표는 의미가 있어야 하고 네가 기꺼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해. 커다란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것에 관심이 쏠려 컴퓨터 게임 같은 유혹에 흥미를 잃게 될 거야. 네 언니도 중학교 때는 컴퓨터 게임을 많이 했었단다. 하지만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세운 다음에는 컴퓨터 게임을 완전히 끊었어. 아빠도 미국에 오기 전에 게임을 자주 했었어. 한번 시작하면 몇 시간씩 앉아서 할 때도 있었지. 그런데 미국에 오기로 결정하고 준비를 하면서 중요한 일들이 많아졌고 더 큰 목표가 생기면서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게 되었어. 지금도 가끔씩 게임을 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완전히 흥미를 잃어버려서 절대 중독될 일은 없단다. 만약 크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어렵다면 두 번째 방법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렴. 유혹을 이겨내는 두 번째 방법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보상이 있는 일을 하는 거야. 정원에 꽃 한 송이를 심고 길러본다든지 아빠 차를 세차해주고 돈을 받는 것도 좋은 보상이라고 할 수 있지. 이러한 습관을 기른다면 나중에 네 시간의 보상이 있는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란다. 보상이 있는 일은 게임처럼 중독성 있는 일과는 전혀 달라. 이유는 간단해. 보상은 결코 공짜로 얻을 수 없고 계속 노력해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야. 어떤 일을 할 때 네 방법이 옳기만 하다면 분명 보상이 있을 거야. 크든 작든 보상을 받을 때마다 컴퓨터 게임을 할 때와 비슷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지. 다만 게임과 다른 점은 만약 또다시 쾌감을 느끼고 싶으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란다. 사실 너에게는 첫 번째 방법이 더 잘 맞을 것 같구나.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컴퓨터 게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 말이야. 살다 보면 컴퓨터 게임보다 더 큰 유혹이 생기기도 한단다. 어떤 유혹이든 떨쳐버릴 수 있는 강한 힘이 필요해. 당장은 컴퓨터 게임의 유혹을 떨쳐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너는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훌륭한 교육을 받았어. 그리고 나중에 분명 큰일을 하게 될 거라고 너 스스로도 믿고 있지. 모든 일은 눈앞에 한 걸음을 떼는 것에서 시작된단다. 인생에 큰 목표를 세워놓고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는 사람도 많아. 아빠는 네가 좋은 습관을 만들어 언제나 침착한 태도로 네 꿈을 조금씩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구나. 아빠도 중간중간 멋진 보상으로 네 노력을 응원하도록 하마. 아빠로부터. 네 번째 편지. 성공은 성공의 어머니. 어떤 태도로 문제를 대하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고 달라진 결과가 쌓여 차이를 만드는 거란다. 이 편지는 중국 출장 중에 멍신과 통화를 하고 난 뒤 쓴 편지다. 전화통화에서 멍신은 최근 공부할 내용이 많아 바쁜데 과외활동까지 하려니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과외활동 몇 가지를 그만두고 싶은데 어떤 것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냐며 내게 물었다. 나는 곧바로 내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알려주겠다고 대답했다. 멍신에게 아빠는 중국에서 잘 지내고 있단다. 다만 너와 테니스를 치지 못해서 아쉬울 따름이구나. 그동안 아빠와 연습했던 실력이 녹슬지 않게 주말에라도 엄마와 부지런히 치고 있으렴. 이번 학기에는 공부할 내용이 많아 시간이 많이 부족하겠구나. 내 말대로 과외활동 몇 가지를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 우리가 통화할 때 넌 피아노 수업을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었지? 피아노에 큰 흥미도 없고 아무래도 타고난 재능이 없는 것 같다면서 말이야. 하지만 아빠는 차라리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컴퓨터를 그만두고 피아노는 계속 했으면 해.
흥미 이야기를 했는데 넌 사실 음악에 흥미가 많은 아이야. 5살 무렵부터 의젓하게 앉아 음악회를 끝까지 보던 아이였지. 어린아이가 2시간 가까이 되는 음악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얌전히 앉아서 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다. 그 후로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좋은 음악회나 발레 공연이 열린다고 하면 넌 언제나 직접 가서 보고 싶다고 했어. 그렇게 세계 여러 거장들의 공연을 접하면서 음악에 대한 감별 능력도 점점 향상되었지. 최근 1년 넘게 오페라를 공부하면서 큰 흥미를 보이기도 했잖니. 게다가 어느 정도 재능도 타고났단다. 네가 최근 피아노 연습에 흥미가 떨어지고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는 건 아무래도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구나. 아빠 생각에는 네가 피아노 연습, 특히 기본기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에 질린 것 같아. 피아노 연주가 지겨운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내주는 연습 숙제가 지겨운 거 아닐까? 선생님이 기본기 연습을 계속 시키는 이유는 네가 앞으로 더 어렵고 복잡한 곡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란다. 기본기 연습만 충실히 해도 피아노 실력을 몇 단계 끌어올릴 수 있거든. 사실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피아노 연습을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 대부분 반복되는 연습이 지겹지만 꾹 참고 하는 거란다. 그러니 네가 피아노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구나. 두 번째는 컴퓨터처럼 한 달만 해도 성과가 보이는 과목과는 달리 피아노는 몇 달을 연습해도 실력이 느는 것이 금방 눈에 띄지 않아. 사람들은 매일 발전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며 동력을 얻는데 이처럼 결과를 금방 확인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쉽게 인내심을 잃게 돼. 너뿐만 아니라 아빠도 그랬고 누구나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래. 물론 네가 피아노를 그만두고 싶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언제든 아빠에게 이야기해 주렴. 오늘은 우선 이 2가지 이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마. 아빠가 추측한 이유가 맞다면 너는 지금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부딪힌 거야. 이럴 때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란다. 첫째는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이고 둘째는 정면으로 도전해서 극복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거야. 어린아이들은 처음에는 다들 비슷해 보이지만 성장 과정에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아이는 스스로의 힘이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든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어떤 아이는 뒷걸음질 치거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사실 이런 일들은 매일 일어나고 있어. 어떤 태도로 문제를 대하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고 달라진 결과가 쌓여 차이를 만드는 거란다. 아빠가 너에게 피아노를 계속 하도록 권하는 것은 피아노 실력을 더 높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네 자신에게 도전하는 법을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서야.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이나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도 해보면서 말이야.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새 그런 일들도 목적을 갖고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날이 온단다. 너는 이미 피아노 연주 능력 시험에서 레벨 8까지 통과했으니 2년 정도만 더 한다면 레벨 10까지 통과할 수 있을 거야. 그 정도면 취미로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치고 꽤 괜찮은 결과이고 9년 동안의 노력으로 한 가지 큰 일을 이루는 셈이기도 해. 젊은 사람들은 이처럼 작은 일들을 완성하고 성공하는 과정에서 성공의 방법을 터득한단다. 어떤 일이든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번 도전에서도 성공을 눈앞에 두고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 한번 성공해 봐야만 2번째, 3번째도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법이란다. 그러니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성공이 성공의 어머니인 셈이지. 아빠가 처음 베이징에 있는 샹샨의 샹루봉에 오른 건 지금의 너보다 1살 어렸을 때였어. 정상은 해발 500m 지점에 있는데 400m쯤 올라갔을 때 너무 힘들고 배가 고파서
포기하고 내려가고 싶었단다. 그때 지나가던 한 어르신이 말했어. 조금만 더 힘내렴. 승리가 바로 코앞이란다. 만약 지금 포기하면 아주 오랫동안 후회하게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다시 천천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오를 수 있었지. 사실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정상에 오른 그 순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뿌듯함이 밀려왔어. 그리고 그 이후 아빠는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어떤 산이든 오를 수 있게 되었단다. 너도 피아노를 통해 네 앞에 놓인 문제를 극복하는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구나. 마지막으로 피아노를 계속하길 바라는 중요한 이유는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란다. 우리 가족은 매년 음악회에 가기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음악 공연들을 즐기고 있잖니. 이러한 생활을 제대로 즐기려면 네 자신이 반드시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해.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콩쿠르에 나가 상을 받거나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 등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되는 스펙을 쌓게 하려고 어려서부터 악기를 가르치기도 해. 물론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되는 스펙을 쌓기 위해 어려서부터 악기를 가르치기도 해. 물론 이러한 방법이 도움이 될진 모르지만 음악을 배우는 진정한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 우리가 악기를 배우는 목적은 온전히 자신의 즐거움과 음악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야.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내게 악기를 배우도록 하지는 않을 거란다. 네가 모든 일을 네 언니 일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걸 알아. 선생님도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다른 분야에서는 언니를 뛰어넘기 힘들지 모르지만 음악에서만큼은 네가 언니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 기억하렴. 그러니 이러한 재능을 계속 가꾸어 나가서 사람들에게 너의 특별한 점을 보여줄 수 있기 바란다. 아빠로부터. 다섯 번째 편지. 최선의 적은 최고다. 완벽한 결과는 단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계속 고치고 절충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란다. 멍아의 친구가 학교 동아리에서 몇 가지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해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멍아가 이 이야기를 했을 당시에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최근 계기가 될 만한 사건이 생겼다. 멍아에게 너도 뉴스를 봤다면 알겠지만 어제 플로리다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나 17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생겼어. 그래서 부디 너도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 만약 밤늦게 기숙사로 돌아가야 한다면 되도록 친구와 동행하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하렴. 이 방법은 아빠가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내 경찰이 알려준 팁이었어. 그 밖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특히 더 조심하고 교내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교내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렴. 네가 아빠의 이런 잔소리를 싫어하는 걸 알기에 오늘은 이쯤에서 그만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자꾸나. 네가 예전에 왜 미국은 총기 소지를 규제하거나 금지하지 않냐고 물은 적이 있었지? 이 문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국 헌법 제2조 수정안에서 총기 금지를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단다. 그동안 총기를 규제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야. 하지만 매번 황당한 이유로 무산되어 버렸지. 2016년 말 미국에서는 총기를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될 뻔한 기회가 있었어. 그해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났단다. 시카고에서만 한 해 동안 무려 3,550건의 총기 사고가 발생해서 762명이 죽고 4,331명이 부상을 입었어. 그중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만 60여 건이 발생했단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 미국 전역에서 총기를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어.
한때 무조건 총기 소지 자유를 주장했던 총기협회조차 총기의 조건부 소지를 지지할 정도였지. 미국의 양당에서는 총기 규제에 관한 법안을 내놓았어. 물론 두 정당이 내놓은 법안은 차이가 있었지. 민주당은 총기를 엄격히 금지하자고 주장했고, 공화당에서는 조건에 따라 총기 소지를 제한하자는 입장이었어. 총기를 구매할 때 상세하게 배경을 조사하고 범죄 기록을 조회하자는 내용이었지. 하지만 결국 두 법안 모두 통과되지 못하고 미국의 총기 규제 시도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단다. 이후 캠퍼스 내 총기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 과연 그때 총기 규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까 모르겠구나. 하지만 오늘 아빠가 너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른 관점이란다. 최선을 적은 최고이고 아예 발전하지 못한 것보다 조금이라도 발전한 것이 낫다는 거야. 2016년 말에 양당이 내놓은 법안은 공통점이 많았어. 심지어 공화당의 법안은 민주당 법안의 부분 집합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 양당 모두 최소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데 동의한 셈이니까. 이렇게 절충된 합의를 본 것만 해도 아무 결과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긍정적이란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이 완전히 받아들여지기를 고집하다가 결국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한 거지. 지난번에 친구가 동아리에서 사람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해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지. 그런데 세상에는 단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일은 많지 않단다. 최고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 아빠는 내게 탁월함을 추구하고 최고의 1%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단 한 번에 그걸 이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어. 완벽한 결과는 단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계속 고치고 절충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란다. 아빠는 2002년에 구글에서 검색 엔진의 안티치트 연구를 담당했단다. 당시 여러 사이트에서 순위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각종 키워드를 마구잡이로 집어넣었어. 이러한 행위는 인터넷 환경과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엄격히 단속해야 했지. 가장 좋은 방법은 숨은 치터들을 모두 잡아내 처벌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을 모두 찾아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는 당시 상황에 맞춰 해결할 수 있는 만큼만 해결하기로 했지. 처음에는 반년에 걸쳐 약 46%의 치터들을 잡았어. 아직 절반 정도가 남았지만 절대 서두르지 않았지. 그리고 1년 후 우리는 나머지 치터들을 모두 잡아냈단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치터들을 잡겠다고 목표를 세웠다면 아마 이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 46%는 완벽한 결과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 결과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수치야. 구글 내부에서는 대부분의 제품이 점진적인 개선 과정을 통해 완성된단다. 신제품이라고 해도 한 번에 완벽한 제품이 만들어지지는 않아. 프로그램이 출시되는 날까지 상응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항목도 있어. 물론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사용자들이 불편하겠지만 그렇다고 출시를 계속 미뤄야 할까? 구글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단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야. 기존 프로그램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프로그램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완벽만 쫓다가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니? 비록 우리의 최종 목표는 완벽에 가까워지는 것이지만 세상에는 원래 완벽한 것이란 없단다. 이것을 명심한다면 앞으로 살면서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느라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하는 실수는 범하지 않게 될 거야. 우리는 보통 한 번의 개선을 통해 2배의 수익을 얻는단다. 그러니 2번을 개선하면 4배의 수익을 얻게 되는 거지. 만약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스스로 생각하기에 완벽한 수준으로 개선한다고 해도 3배 정도의 수익을 얻을 뿐이야.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되지.
2 곱하기 2가 3보다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란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할 때 속도가 느린 것을 염려하기보다는 발걸음을 멈추는 것을 경계하렴. 아빠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단다. 예전에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 이러한 태도는 주변의 작고 쉬운 일부터 시작해 우리가 사는 환경과 사회를 조금씩 개선하고 최종적으로 진화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 그러나 지나치게 이상과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려고 하는 일을 완성하기는커녕 시작조차 못할 때가 많아. 결국 미루고 미루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지. 마지막으로 총기 규제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자면 현재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임시 절충 방안일 뿐이야. 기다려보면 언젠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날도 올 거란다. 아빠로부터. 여섯 번째 편지. 좋은 습관이 성공한 인생을 만든다. 사람의 운명은 좋지 않은 습관이나 행위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는 거란다. 멍하는 2017년 여름방학 때 몇몇 회사에 인턴을 지원했는데 처음 면접을 본 두 곳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 멍하는 나와 통화를 하면서 최근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자신의 운명을 탓하기도 했다. 멍하에게 위로와 당부를 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멍하에게, 오늘은 너와 운명이란 다소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 운명은 영어로 fate라고 하지. 한자로는 운과 명이라는 글자로 나누어 뜻을 해석할 수 있단다. 운은 행운이라는 의미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아빠는 여러 방면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자주 접하는데 그들에게 성공 비결을 물으면 대부분 운이 좋았다고 대답하곤 해.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단다. 흥미로운 건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역시 실패의 원인을 운에서 찾더구나. 사람이 평생 좋은 운만 누릴 수 없듯이 평생 나쁜 운만 따르는 사람은 없어. 아빠가 존스 홉킨스 대학교를 졸업할 때 학장님은 졸업생들에게 트루먼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단다. 그의 인생 전반부는 불운의 연속이었지만 후반부에 이르러 운이 트이게 되었어. 물론 그 사이에는 운뿐만 아니라 여러 필연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자꾸나. 운명의 두 번째 글자인 명은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고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숙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단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러한 숙명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어. 고대 그리스에는 신들의 운명을 손에 쥔 여신 모이라가 있었는데 신들의 신이라고 불리는 제우스조차 그녀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도 사람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신의 운명을 깨닫고 운명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단다. 그렇다면 사람의 운명은 무엇으로 결정될까? 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분명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할 거야. 이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란다. 왜냐하면 유전자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거든. 그러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생물학적 유전자 외에 운명을 결정하는 또 다른 유전자가 존재한단다. 이 유전자는 인생 초기에 형성되어 한 사람의 최종 운명을 결정지어. 영국의 수상이었던 마거릿 대처는 이러한 유전자를 정확히 간파한 인물이었어.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단다.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운명이 된다. 어려서부터 몸에 밴 여러 습관들이 결국 우리 운명을 결정하게 된단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수학을 공부할 때 내용이 간단하다는 이유로 풀이 과정을 뛰어넘는다거나 서둘러 문제를 푸느라 글씨를 대충대충 쓴다거나 종이를 아낀다는 이유로 너무 빽빽하게 쓴다거나 하는 것들 말이야. 이러한 단순한 행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습관으로 자리 잡는 거지. 수학 문제를 풀 때 풀이 과정을 뛰어넘던 아이는 학년이 올라가 문제가 복잡해지면 풀이 과정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아 계속 실수를 하게 될 거야. 물론 99%의 사람들은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 그저 자신이 부주의했다고 생각할 뿐이야. 또 글씨를 대충 쓰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글씨를 알아보지 못해 오를 3으로 착각하는 일도 생길 거야. 공책에 글씨를 빽빽하게 쓰는 게 습관이 되면 시험을 볼 때도 시험지에 빼곡하게 글씨를 적게 되고 자신이 써놓은 숫자나 공식을 찾지 못해 실수를 검토하지 못하기도 한단다. 그래서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성적을 받기 힘들어.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자신의 능력과 지적 수준을 의심하게 되고 성격도 점점 변하게 된단다. 심지어 나중에는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포기해버리기도 하지. 이처럼 사람의 운명은 작은 습관이나 행위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는 거란다. 아빠 책을 읽은 독자 혹은 기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 그건 바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냐는 거야. 다시 말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성공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지. 아빠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든 부잣집에서 태어나든 성공과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해. 물론 부잣집 출신 중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 그들은 자신의 노력과 집안의 재력을 활용해 사업을 크게 성공시키기도 해.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야. 2016년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은 둘 다 상당한 부자였지만 두 후보의 딸들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어. 이반카 트럼프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독립심이 강했고 이미 10여 년 전에 자신의 노력으로 사회에 자리 잡은 상태였지. 이반카는 아빠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도 사회에서 충분히 큰 일을 했을 인물이야. 반면 첼시 클린턴은 클린턴 부부의 딸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만한 인물이지. 개인의 성공은 출신과 크게 상관이 없어. 오늘날 포브스 부자 순위에 이름을 올리는 인물들은 대부분 1세대 부호들이야. 다시 말해 그들의 성공과 출신은 큰 관계가 없다는 의미지. 물론 그렇다고 저소득층 가정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부자로 성공하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야. 그렇다면 경제 수준이 비슷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왜 나중에는 운명이 제각각 달라지는 걸까? 사실 많은 일들은 이미 과거에 결정이 된단다. 마거릿 대처의 말처럼 우리가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아주 작은 일도 반복되다 보면 서서히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며 성격이 바로 운명을 결정하는 거야. 사람의 운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는 환경이야. 말콤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에서 사람이 태어난 시간과 장소가 그의 운명을 크게 좌우한다고 강조했어. 세계적으로 큰 부를 누렸던 사람들 중 5분의 1은 1830년에서 40년 사이 미국에서 태어났단다.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산업혁명 덕분이었던 거지.
중국에서도 너보다 한 세대 먼저 태어난 사람들, 즉 아빠와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개혁개방 덕분에 100년 전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부와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단다. 미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행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건 아마도 그들이 태어날 당시에 그 어떤 나라보다 부강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쉬웠고 평생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았어도 되기 때문일 거야.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세계의 발전은 유럽이나 일본이 아닌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 대국이 이끌어 나가게 될 것 같구나. 만약 이런 예상이 맞다면 무슨 일이든 두 나라 사이에 산다면 훨씬 유리하겠지? 너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중국어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지금 내 중국어 수준은 중국 현지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어. 덕분에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한 무기를 하나 더 지니게 되었지. 대부분의 화교 집안에서는 아이들이 영어를 쓰도록 내버려두고 특별히 중국어 공부를 시키지 않는단다. 이런 아이들은 20살이 되어도 중국어 실력이 초등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아. 중국인이면서 중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50%의 기회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앞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 50%는 쉽게 채우지 못할 거야. 그러니 너도 중국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거라.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그 사람의 손 안에 있고 그것은 어렸을 때 이미 정해진단다. 아빠가 친구와 우스갯소리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렸을 적 뺨을 맞았을 때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이 뺨을 맞았을 때 보이는 반응은 세 가지야. 첫 번째는 때린 사람의 뺨을 똑같이 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 말 없이 얼굴을 부여잡고 떠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뺨을 맞은 이유를 냉정히 분석해 보는 거야. 만약 정말로 뺨을 맞을 짓을 했다면 반성하고 교훈을 얻어야 하고, 상대방이 아무 이유 없이 때린 거라면 경찰 혹은 그의 부모를 불러 교육시켜야 해. 물론 당장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나중을 기약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고난과 시련에 부딪힌단다. 이건 마치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뺨을 맞는 것과 같아. 그런데 냉혹한 현실에 뺨을 맞았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우리 운명이 결정돼. 예를 들어 시험을 망쳤다면 어떻게 할까? 첫 번째 방법은 시험지를 마구 찢어버리는 거야. 심지어 옆 친구 것까지 말이야. 이건 상대방의 뺨을 똑같이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야. 두 번째 방법은 아예 공부를 포기해버리는 거야. 아무 말 없이 얼굴을 부여잡고 떠나는 것과 같지. 세 번째 방법은 원인을 분석하는 거야. 내가 더 노력해야 하는 건지, 선생님이 점수를 잘못 주신 건지 등을 말이야. 그런 다음 원인에 따라 개선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거지. 사람이 일생 동안 뺨을 맞는 상황과 원인은 모두 다르지만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은 놀라우리만큼 비슷하단다. 상대방에게 똑같이 되갚아주는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다가 엄청난 상대를 만나는 날에는 뺨을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차별이나 무시를 당하거나 회사에서 승진이 계속 밀려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곤 해. 이건 뺨을 맞고도 가만히 물러서는 것과 같아. 그런 무시를 받고 집에 돌아와 자신의 스트레스를 힘없는 아이들에게 풀기도 하지. 아빠 엄마처럼 무시당하면서 살지 말고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반드시 아이비리그에 들어가야 해.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않으면 아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들 공평한 기회를 얻지 못한단다. 아마 대학 입학 과정에서도 차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래서 아시아인으로서 공평한 대우를 받고 싶다면 자기 자신부터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AA 정책에 반대하며 선거 때 AA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인을 뽑지 않아야 한단다. 물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나 자신부터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행동이 운명을 결정하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회피한 채 자식에게만 이를 강요하고 있단다. 아빠는 지난번에 네가 동생을 데리고 보스턴에 다녀오면서 동생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좌석 승급을 받지 못했다며 항공사에 직접 따지러 갔던 일을 아주 기쁘게 했단다. 넌 뺨을 맞았지만 그 후에 아주 잘 대처한 셈이야. 너의 그러한 행동이 좋은 습관과 운명을 만드는 거란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역시 운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야. 중국에는 아름답고 재주 많은 린휘인이라는 여인이 있었어. 그녀는 베트남전 기념비를 설계한 건축가 마야린의 고모이기도 해. 린휘인은 줄곧 훌륭한 남성들과 교제를 하다가 나중에 중국 근대 건축가인 량스청과 결혼을 했단다. 결혼 후 그들의 집은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고 린휘인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지. 그녀는 중국의 국가 문장을 디자인하고 베이징 도시 기획자로 이름을 남기기도 했어. 그런데 만약 그녀가 별 볼 일 없는 남자와 결혼했다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건 그 남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와 어울리는 별 볼 일 없는 친구들의 영향도 있을 거야. 반면 후인멍은 1970년에서 80년대 대만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여자 연예인이었는데 리아오라는 거칠고 반항적인 남자와 결혼을 했어.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은 이혼했지. 이혼 후에도 리아오는 후인멍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하더구나. 나중에 후인멍은 그와의 결혼 생활을 회상하며 찌질한 남자 하나 때문에 40년을 고생했다고 고백했어. 인생에서 40년이란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이니. 운명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아. 이 편지의 내용이 내게 생각할 거리를 남겼으면 좋겠구나. 너는 지금 정말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 무슨 일이든 시작할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기르고 좋은 성격을 만들고 좋은 사람을 사귄다면 운명의 여신이 너를 어여삐 여길 거란다.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며 아빠로부터